전세 사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뉴스만 봐서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 사기가 지금에서야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문제가 되고, 왜 특별법이나 이런 지원 방향이 나온다고 하는데 당사자분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내가 아니면 내 자녀분이 뭔가 외지에서 전세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그럼 앞으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도 확 안 와닿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지금에서야 전세 사기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왜 이전에는 없던 문제가 이제서야 발생을 했을까요? 뉴스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원인이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좋은 취지의 법안이 왜 전세 사기에 문제가 됐을까? 전세 사기의 지금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2020년 전세 대란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대란 어떤 거였죠? 부동산 매매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폭증하게 됐었던 이 사태를 전세 대란이라고 합니다. 202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이 전세 가격 폭등액이 소위 말해서 고점을 찍게 되는데요. 어떠한 경우가 생겼냐면은 세 가지가 이제 생겨납니다. 매매 가격은 정체가 되어 있는데 전세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똑같거나 그 위를 상회를 해버리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 전세값과 매매 가격이 비슷할 때는 우리가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이 전세 보증금만 인수를 해버리면 내가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이 해당 부동산을 내가 살 수가 있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임대사업을 한번 해볼까? 아니, 부동산을 여러 채 취득을 해가지고 돈도 얼마 안 드니까 이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볼까? 이 무자본 갭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훨씬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집을 파는 입장에서 매수인한테 오히려 돈을 더 주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집값은 1억 원인데 그 당시에 전세 보증금 가격이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이 부동산을 내가 살려고 해요. 내가 1억 3천만 원이 되는 이 보증금 채권을 안아야 되니까 3천만 원을 내가 더 받아야겠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플러스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구 집을 끌어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한 구조였던 거죠. 이 다수의 부동산을 매수를 하는 매수인 입장에서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는 매수인들이 생깁니다. 한 채 구입할 거 돈도 안 되니까 10채, 20채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 20채를 꽉 묶어서 공동담보로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면 당장 얼마라도 돈이 생겨버리게 되죠. 근데 이 빚을 못 갚은 채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금 말하는 이 전세 사기 대란의 굵직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주면서 이 임대사업자들을 양성화를 시킵니다. 세금만 제대로 내면 임대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몇 가지의 편의를 제공을 해주죠. 근데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됐었거든요. 집값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좀 축소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혜택이 줄어드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이 전세 물량이 들어가 있는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한 자본이나 법인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 부동산들을 이제 흔히 말하는 주워 담게 하는, 줍줍 파는 이런 사업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전세 사기의 본질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대출 사기입니다. 왜 대출 사기일까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세 가격이 지금 높았던 부분이
이제 전세 가격이 다시 다운되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담보라고 하는 여러 채를 가진 부동산을 묶어가지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을 해서 몇십억 원씩 대출을 받고 이 부분을 고의로 연체를 시켜서 파산에 이르고 해당 물건들이 경매로 나가게 되니까 전세권을 가진 사람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 부분이 전세 사기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정부와 금융기관은 어떠한 책임이 없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뉴스에서 지금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정부 입장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자본 갭 투자라든지 플러스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세 대란이 일어날 거를 예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사기가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출 조건, 공동담보로 그 집 소유주들이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엄격한 제도를 도입을 하거나 이런 경고 사인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에 뭔가 지원책이라든지 경매에 있어서 뭔가 혜택을 준다라든지 아니면 그 집을 지금 실세입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우선권을 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에서야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왜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까요? 뭔가 선례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국가 세금 체납이 있었으니까 국가 세금 채권이 우선 먼저 변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금융기관에서 저당권을 설정해준 금융기관의 채무가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 경매 순위를 뛰어넘는 뭔가 특별한 혜택을 부여를 해버리면은 국가 세금도 잘 안 거치고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을 해줘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뭔가 부실 이슈가 생길 수가 있죠. 마을금고 하나라도 만약에 이것 때문에 회수가 안 돼서 부실 경영으로 문을 닫게 돼버리면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커져버리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선례를 만들어주기 싫고 피해자들을 눈 딱 감고라도 그냥 모른 척 해야 된다는 게 지금 국토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2021년도에 전세 대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2023년도에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될까요?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임대 기간을 보통 2년 단위로 설정을 하잖아요. 2+2 그 임차인, 세입자의 의사에 의해서 2년간 더 뭔가 연장이 되는 그런 혜택을 부여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전세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고 그랬죠. 해당 시기에 그 계약을 하신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3년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금 이 전세 대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안 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냥 종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전세 사기 대란은 당분간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그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전세 보증금의 인상률을 5%로만 틀어막는 이 갭을 설정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 보증금이 폭등을 했던 그런 원인을 제공을 했었던 거죠. 이건 이제 지나가 버린 일이고 앞으로 이제 전세 사기를 어떻게 지금 막아야 될지 특별한 방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실효적인 방안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답답한 지금 뉴스들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전세 사기 관련된 사기 유형을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고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니까요.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아닌 빌라나 뭐 근린 생활시설 같은 약간 기존의 전세 물량과는 조금 동떨어졌던 이런 부분으로 수요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신축 계약형 전세 사기를 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사기를 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기획을 하는 사기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인 명의로 땅을 매입을 해줄 땅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대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본인들 편하게 실소유주라는 걸 숨기고 전세 계약을 중개를 해줘야 되는 공인중개사 집단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구성을 한 다음에 흔히 말하는 오피스텔을 많이 신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고시원, 고시촌 건물들이 실질적으로는 원룸이나 이런 주거용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독서실 같은 이런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로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 등으로 전세 수요가 조금 이동을 하게 됐다는 거가 나왔죠. 가격이 싸고 남아있다 보니까 저렴한 이 물량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거용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보증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러한 분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속절없이 지금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건물이 이제 신축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완공이 앞당겨지면은 그 해당 물건 건물을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한 채 더 짓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수십 채, 수백 채 되는 이런 전세 목적물을 보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식으로 맺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소유주인 임대인을 숨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저당이라는 단어를 나왔잖아요. 이 수십 채, 수백 채 되는 이 전세 목적물을 한꺼번에 다 묶어가지고 특정 금융기관에 가서 담보를 한 100채 정도 주고 뭐 100억 정도를 대출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의로 연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전세 계약자들은 왜 경매를 통해서 배당을 못 받는 구조가 될까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구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들어보셨죠?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하더라도 집 주인에게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들은 열의 9은 싫어합니다. 왜 꼭 등기까지 해줘야 되냐? 우리 확정일자도만 받아도 보호가 되고 그리고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보호가 되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금이 7천만 원 정도만 넘지 않으면 3천만 원 전후 정도 되는 금액을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줘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폭증했을 때는 대부분 7천만 원 하던 전세 물건량들이 1억 원 가까이 다 올라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액 과정에서 그 소액임차인 보호 범위를 벗어난 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지금 2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분들은 거의 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했다가 증액되는 과정에서 그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신축형을 얘기를 했는데 매집형 사기가 있습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나올 정도로 집을 사면 내가 현금을 받는 구조가 생겨요. 무자본 갭투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내 신규 현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100채, 20채 마구 매집을 합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안 돼 있고 거기 소액임차인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보증금에 광주 같은 경우에 7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절반 정도 되는 금액만 보호가 되니까 실제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의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높게 나옵니다. 법인을 차려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전세 계약을 한 다음에 공동담보로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에게 이 해당 부동산들을 대출을 안은 채 팔게 되는 부분을 염두에 둡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받았던 대출금은 100억이나 되는 대출금은 이미 내가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은닉을 끝나게 된 뒤죠. 그러면서 새 매수인에게, 매수법인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본인은 빠져버리고 그냥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됩니다. 매수인 법인은 이율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해서 고의로 연체를 해서 경매를 실행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전세 사기의 본질은 대출 사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뉴스에서는 잘 말을 안 해주는 것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할 때 특약사항을 잘 드셔야 돼요. 내가 모르거나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던 공동담보와 관련된 저당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계약을 하고 나는 전세권 설정을 해지를 하겠다. 이런 특약사항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거는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맺으실 때 중개사분들한테 정확하게 좀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오피스텔을 10채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중에 한 개호실에 대해서만 전세계약을 하잖아요. 등기부를 딱 떼봐요. 떼보면 맨 마지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8억 원짜리 채권 최고액이 8억 원으로 되어 있는 저당권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한테 설명을 하죠. 아, 이분이 공동담보를 10개를 했으니 1억짜리 10개를 했으니까 지금도 2억이나 남아있어요. 이게 문제가 생겨도. 본인은 지금 7천만 원에 계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의 그 나머지 범위가 여유 범위가 있기 때문에 7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문제가 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채권 최고액이 지금 8천만 원으로 8억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평균을 내면은 한 채마다 8천만 원 정도 되는 근저당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을 저기 2천만 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한 달에 뭐 50만 원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계약을 하시면 충분히 이 배당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최근에 어떤 판결이 나왔냐? 공동담보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떠한 최악의 경우에 어떤 경우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 임차인에게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공인중개사에게도 배당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계약을 하는 세입자나 계약을 중개해주는 중개사분들이나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다 했다라고 중개사 입장에서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법원으로 가서는 본인에게 배당 책임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설명 의무 범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분들 같은 데 있어서는 이 공동담보,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해당 목록을 쫙 뽑아 보셔가지고 각각의 부동산들이 실매수가액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가 본인 계산으로 이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일 안전한 건 뭘까요? 공동담보나 공동저당이 잡혀져 있는 부동산을 우선 먼저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공동저당, 공동담보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법률 용어입니다.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배당이 됐을 때 배당액을 각각 계산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공동저당,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계약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묶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경매와 관련해서 우선 채권을 현재 사후적으로 부여하는 게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그 경매 시장에 대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발생을 해버린 피해자들에 대해서 실효적인 어떤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급하게라도 통과를 시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국회에서 이제까지 굉장히 여야가 대립을 하고 혼란을 했던 부분들이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계약을 지금 하셔야 되는 전세 세입자분들, 신규 계약을 하실 때 다른 건 모르더라도 공동저당으로 잡혀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꼭 등기부에 공동담보 목록까지 출력을 하셔가지고 세밀하게 따져보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되는 시점입니다. 전세 가격이 당분간 안정화되고 이 시간이 지날 때까지 올 1년 정도까지는 계속 이 부분이 발생이 되고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라. 이런 말씀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사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